자, 이번에는 이제 HTTP 세 번째 시간으로요. 어떻게 서버로 내가 데이터를 보낼지, 그 보내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HTTP의 그 외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미터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HTTP의 어떤 설정들,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증, 로그인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키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값을 갖다가 뭐 그 get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또는 파일 같은 걸 올려서 보낼 때는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에 브락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쿠키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파라미터 전달 방법인데요. 이제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는 get에서는 body가 없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전달할 때는 파라미터를 어디 넣어서 전달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쿼리 파라미터로 해서 쿼리에 넣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패스 파라미터라고 해서요. 파일 나타내는 패스 있죠, 패스에다가 거기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쿼리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요, 특정한 클래스가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는 10 and B는 20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요 10, 20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니까요. A는 %s, 그 다음에 B는 %s 이렇게 해가지고 포맷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인코딩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값이 들어갈 때는 URL로 인코딩 된 형태로 들어가야겠죠. URL 인코딩으로 된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되냐면 반드시 URL 인코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글자가 만약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 값은 뭐로 바뀌어야 되죠? UTF-8로 바뀐 다음에 걔를 갖다가 URL 인코딩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코드에서 이 값을 UTF-8로 변환한 다음에 URL 인코딩 해서 여기다 넣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A는 10, B는 20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아까 이제 여기는 A는 10, B는 20이 아니라 A는 10, A도 20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같은 A에다 값을 이렇게 두 번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뭐 마지막 것만 유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레이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레이. 그래서 내가 쿼리 파라미터로 어레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이 어레이를 전달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주면 이것도 어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A는 10 이렇게 하면 이때는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A는 10이라는 값이죠. 근데 A 꺽쇠는 10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레이로 10이라는 값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넘길 수도 있어요. 객체를 넘길 때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객체 안에 first라는 값은 10, second라는 값은 20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A 하고서 대괄호 열고 first는 10, A하고 second는 20 이렇게 해서 객체 이름을 이용해 넣어주면 됩니다. 자, A하고 대괄호 열고 first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first가 어레이라는 의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끝에 닫는 건 하나만 있습니다. 닫는 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객체를 전달할 때는 이 객체 안에 이름 써주고요. 대괄호 안에 이름 써주고 하면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서 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get 방식으로 값을 전달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값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get 방식에서 패스 파라미터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랬죠. 패스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패스에다가 이 패스의 위치에다가 값을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안드로이드의 유저의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1, 2, 3, 4, 5예요. 그리고 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받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서 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패스 파라메타라고 해요. 쿼리 파라메타는 이렇게 물음표하고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요 앞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패스 파라메타는 이렇게 만들고요. 포맷에 인코딩 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를 좀 알아볼게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는 포스트는 바디를 갖죠, 바디. 바디를 갖죠. 그래서 바디에 어떤 컨텐트 타입의 데이터가 가느냐라는 걸 컨텐트 타입으로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XWWW 폼 URL encoded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옛날에 폼이라고 하는 HTML에서 사용하던 태그가 있는데요. 폼 태그로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내면 디폴트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뭐로 됐냐면 여기 있는 XWWW 폼 URL encoded라는 방식으로 서버로 올라갔습니다. 값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뭐 A는 10 and B는 20 이런 방법 형식으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XML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JSON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죠. JSON도 뒤에 가서 파싱을 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요. 서브 데이터. 자, 이제 컨텐트 타입에다가는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보낼 거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해주냐면 구분자를 넣어줍니다. 컨텐트 타입에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보내는데 거기에 나는 구분자로 이걸 쓸 거야 라고 해서 바운더리라고 하는 구분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 안에 컨텐트 타입이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따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형태로 하면요.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거고요. 컨텐트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인데 나는 바운더리를 요걸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바운더리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가 나오는데요. 앞에 땡땡 두 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여기다 보내는 하나의 파트 데이터가 추가된 거다. 여기부터 파트 데이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트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컨텐트 디스포지션 해가지고요. 얘는 폼 데이터 이름은 얘다. 그 다음에 엔터. 얘가 헤더에 해당하는 거예요. 헤더. 그 다음에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디가 되겠죠. 끝나고 나면 엔터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파트가 온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텐트 디스포지션에서 폼 데이터고 네임은 요거에 대한 필드명은 이거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거다.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컨텐트 타입은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운더리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땡땡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끝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바디에 설정해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바디에 설정해서 서버로 보내주면 서버는 포스트 방식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올라왔구나 생각하고 각각을 파싱해서 결과를 넘겨봤습니다. 여기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값들은 키값입니다. 키값. 자, 이번에는 이제 HTTP 설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프락시를 설정하는 건데요. 프락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서버에서 다이렉트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버가 미국에 있는 서버예요. 미국에 있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애가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저기 하잖아요. 데이터가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 여기다 중간에다가 프락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요청하면 데이터를 누가 가져오냐면 얘가 갖고 오는 거예요. 프락시가. 그리고 프락시가 갖고 온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얘가 또 프락시한테 요청하면 이번엔 프락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락시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 프락시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커넥트를 할 때 프락시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락시 서버를 커넥트를 할 때 설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디폴트 프락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프락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커넥트 할 때 프락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프락시로부터 읽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은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이렇게 소켓 어드레스로 만들고요. 소켓 어드레스 만든 거 이용해 가지고요. 프락시 객체를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청하려고 하는 HTTP URL 커넥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라고 한 다음에 이 프락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내가 프락시 셀렉터라는 거에 set default 해가지고 프락시 셀렉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프락시 셀렉터에는요. 여기 select라는 함수로 URI가 넘어올 수 있는데 이 URI에 해당하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갖고 있는 프락시 객체를 리스트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커넥트 할 때 별도의 프락시 서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프락시 셀렉터를 이용해서 프락시 서버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프락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리다이렉트 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리다이렉트라는 게 앞에서 이제 300번대 리스판스 코드가 300번대가 되면 리다이렉트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원래 줘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서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서버를 유지 보수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른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가 아니라 이제 이 서버한테 요청해, 내가 요청을 받으면 이 서버한테 요청해 이렇게 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요청하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다이렉트라고 합니다.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301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서 서버 주소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이 주소로 다시 요청을 해요.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저거로부터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결과를.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로부터 갖고 왔는지 아니면 리다이렉트에서 갖고 왔는지 이거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걸 갖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UR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이 URL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주소를 갖고 와요. URL이라는 클래스의 주소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HTTP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HTTP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에 주소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갖고 오냐면 HTTP URL 커넥션에 get URL 해가지고 get host. 단 이렇게 갖고 올 때요. 데이터를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요때 요 URL은 리다이렉트 된 URL이 돼요. 리다이렉트 된 URL. 요거는 내가 맨 처음에 요청한 URL이 될 거고 리다이렉트 된 UR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있는 URL이 다르면 리다이렉트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리다이렉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캐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캐시는 앞에서 이제 304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not modified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맨 처음에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해요. 그래서 그 서버에서 이거는 언제 생성된 거야? 라고 해서 생성된 날짜를 이렇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럼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다시 요청을 할 때는요. 서버로 요청할 때는 let's modified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결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그 클라이언트 서버로 다시 요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if modify since 해가지고 이 시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 네가 보내준 데이터를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갖다가 새로운 데이터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 나 modified 그러면 이전에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받은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겠죠. 저장해 놔야겠죠.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리스판스 캐시라고 하고요. 자, 리스판스 캐시로부터 요청할 때 이렇게 왔을 때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요청할 때 리퀘스트에도 캐시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캐시 리스판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캐시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캐시 리스판스, 캐시 리퀘스트. 그래서 걔들을 갖다가 이제 리스판스 캐시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리스판스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리스판스 캐시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서 URL을 이용해서요. 캐시 리스판스 또 그 URL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캐시 리퀘스트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어온 URL 그 캐시로부터 얻어온 애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HTTP URL 커넥션이 처리를 해요. 네. 자, 이렇게 만든 이 리스판스 캐시를 갖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set default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저장하는 걸 메모리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파일에 저장하고 이런 처리를 해줘야겠죠. 캐시니까. 메모리만 저장하게 되면 앱을 주겠다 키면은 그 캐시된 게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이런 작업까지 처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API 15 이상, 여기 이제 원래는 14 이렇게 되는데요. 15 이상 이렇게 쓴 거는 API 14 단말은 없습니다. 시중에. 실제로 14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제 시장 점유율이 14는 제로고요. 15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API 15 이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HTTP 리스판스 캐시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HTTP 리스판스 캐시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인스톨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그 다음에 여기에 캐시 파일의 사이즈. 이걸 지정해가지고 인스톨이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자동으로 캐시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매번 파일에 접근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리스판스 캐시는요,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파일에. 그랬다가, 스탑 되면 이때 캐시를 갖다가 플러시 해가지고 파일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한다고 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이제 파일에 쓰고 뭐 이런 로직들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얘가 저장이 안 된 것들 때문에 스탑할 때 플러시를 해서 파일에 나머지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캐시 처리까지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로그인 처리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네. 로그인 처리에 사용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요, authenticate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authenticaate. 여러분들이 웹에서 어떤 웹페이지 딱 들어갔더니 여기 창이 딱 떠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거 넣으라고 이렇게 딱 뜨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딱 아이디, 패스워드 딱 넣으면 페이지 로그인 되고 그 다음부터 로그인 된 상태로 이렇게 막 쓸 수 있게끔 되잖아요. 네. 자, 요런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 있는 www authenticate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증이 필요한 URL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요. 인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401 not authorized라고 하는 이런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로그인 해야 되는데 로그인 할 때 얘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정보를 나한테 넘겨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재접속을 해요. 재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데다가 난 로그인 정보 이렇게 돼 해가지고 베이스 여기 이제 베이직이었으니까 이렇게 베이직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다시 요거를 베이스 64 디코딩 해서요.
디코딩해서 그거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로그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받았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겠죠. 그럼 어디다 하냐면요. 어센티케이터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요. set default 한 다음에 여기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인 처리가 돼요. 자, 뭐 이런 방식 말고 일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폼에서 입력을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이걸 갖다 이제 폼 화면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아이디 있고 패스워드 있으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고요. 서버에서 로그인이 성공했어요.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했어 라고 해서 성공 이렇게 보냈어요. 클라이언트가. 근데 HTTP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을 끊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로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로그인된 내 프로필 좀 줘 이렇게 했어요.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번 로그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 요청할 때 프로필 좀 줘 그럼 얘가 알아서 그냥 해당 프로필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서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주고 나서 연결을 끊어버렸다가 새로운 연결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1인지 클라이언트 2인지 알 방법이 없죠. 서버가. 네, 그래서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HTTP에서는 서버에서 쿠키라고 하는 값을 내려줘요. 쿠키라는 값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내려주냐면 set 쿠키 해가지고요. 쿠키라는 값을 헤더에 넣어서 내려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받은 쿠키 값을요. 다시 똑같은 서버로 보낼 때는 반드시 헤더에 쿠키라는 헤더에 이렇게 처리된 값을 넣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로그인이 완료되면 C1이구나 라고 한 C1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요. 그리고 얘를 쿠키로 딱 내려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C1을 올려왔으니까 아까 로그인 됐던 C1이구나. 이 정보를 갖다 다시 파싱해서 보면 C1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1의 정보를 이제 프로필 정보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쿠키 말고 세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세션은요, 쿠키를 좀 더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확장한 것이 세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요, C1에서 이렇게 해서 서버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왔다고 하면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이 C1에 세션이라고 하는 걸 생성해요. 세션이라는 걸 생성하고요. 이 세션에 아이디를 가져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얘는 쿠키로 넘겼으니까 다시 쿠키로 아이디가 넘어오겠죠? 그럼 이 아이디를 보면 아까 얘구나 라고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 성공했으면 성공했다라는 정보도 넣어놓고요.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이 세션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세션은 메모리에만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만 존재하게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버를 껐다 켰어요. 껐다 키면 기존에 껐다 키기 전에 로그인했던 사용자들의 정보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션 스토리지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set 쿠키로 세션 아이디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를 쿠키로 올려서 로그인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저런 쿠키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공되느냐? 기본적으로 자바에 쿠키 핸들러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쿠키 핸들러에 set default 해가지고 여기다가 쿠키 핸들러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디폴트로 API 9부터는요, 쿠키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두면 돼요. 단, 쿠키 매니저는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진 않습니다. 메모리에만 갖고 있어요. 즉, 앱이 죽었다 다시 켜지면 그러면 그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키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쿠키 정보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persistent cookie store라고 하는데 이 persistent cookie store는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쿠키 스토어라는 거를
상속해가지고 별도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든 퍼스널 쿠키 스토어라는 걸 넣어서 쿠키 매니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파일에도 쿠키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쿠키를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거나 얻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쿠키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HTTP 쿠키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고요. 거기다가 얘가 어떤 서버로 올려야 되는 쿠키인지 이걸 등록해 줘야겠죠. 그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set 도메인 해가지고 도메인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그 다음에 뭐 버전 뭐 이런 것들 적어준 다음에 쿠키 스토어에 add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쿠키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쿠키가 추가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HTTP에서 파라미터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고요. get 방식일 때는 URL encoded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겼죠. 그 다음에 이제 array라든지 객체를 넘기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포스트 방식일 때는 컨텐트 타입에 따라서 이제 바디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캐시라고 해가지고 파일에 내가 받아왔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다음번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고 해서 로그인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쿠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